강지원의 오피스텔은 서울의 심장, 마포구의 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였지만 정작 그의 공간을 채우는 것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뿐이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방 안에는 식어 빠진 커피 향과 지독한 창작의 고통이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지원은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다. 정식 방송국 소속은 아니었고 사라진 공간들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잊혀진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다. 그의 채널은 꽤 인기가 있었다. 폐쇄된 놀이공원, 수십 년간 버려진 정신병원, 물에 잠긴 수몰 지구 마을 등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들을 특유의 감성적인 영상과 담담한 내레이션으로 담아내며 제법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아이디어는 고갈되었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았다. 요즘 소재가 좀 식상하네요. 초심을 잃은 듯 같은 날카로운 댓글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 콘텐츠에 대한 압박감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젠장,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완전히 잊혀진 곳. 그는 낡은 커뮤니티와 동호회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최신 정보가 아닌 시간의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과거의 기록들 속에서 영감을 찾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을까? 그의 눈에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탐사 동호회 게시판에 한 게시물이 들어왔다.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목조차 없는 짧은 글이었다. 혹시 목미라는 마을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도에는 없는 마을입니다. 할아버지께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눈이 마주친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혹은 무엇과 마주치는지는 끝내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요.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마치 허공에 던진 독백처럼 그 글은 10수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심장은 그 짧은 글귀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목리, 눈, 목의 마을리. 눈의 마을이라니. 이름부터 기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국내 모든 지도 앱을 켜고 목리를 검색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까지. 예상대로 검색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기록을 찾아봐도 목리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거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마을. 눈이 마주친다는 섬뜩한 전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재는 없었다. 문제는 그 위치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할아버지께 들었다는 말 외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도에 없는 마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옛날 지도라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고미술품이나 중고 서적을 거래하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다. 판매 물품 1980년대 강원도 일부 지역 지적도. 판데믹자가 올린 흐릿한 사진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지도가 보였다. 현대의 지도처럼 깔끔하게 구획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듯한 투박한 선들과 한자로 된 지명들이 빼곡했다. 지원은 어쩌면 하는 마음에 망설임 없이 즉시 구매 버튼을 눌렀다. 이틀 후 지원의 오피스텔로 작은 원통형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지도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그는 돋보기까지 동원해 강원도의 산간 지역을 한 구역 한 구역 샅샅이 훑어내려갔다. 1시간이 넘도록 지도를 들여다봤지만 목리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헛된 기대였나.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그의 시선이 지도의 가장 구석진, 거의 여백에 가까운 곳에 멈췄다. 다른 지명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다. 인쇄된 활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된 잉크펜으로 직접 써넣은 듯한 세월에 바래고 살짝 번진 손글씨였다. 몽리.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분명 존재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로서.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이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알 수 없는 흥분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몰랐다. 그 작은 이름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심연의 입구라는 것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대박 콘텐츠의 예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이정표였다. 주말이 되자마자 지원은 장비를 챙겨 차에 올랐다. 그의 낡은 SUV 트렁크에는 카메라와 삼각대, 드론, 여분의 배터리 등 다큐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조수석에 고이 펼쳐진 1980년대의 낡은 지도였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쾌적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은 마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원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도에만 존재하는 비밀의 마을. 그곳을 최초로 영상에 담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영상의 인트로를 구상하고 있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서자 풍경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높고 빽빽한 빌딩 숲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능선을 가진 산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순조롭게 길을 찾아갔다. 하지만 지도가 가리키는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합니다. GPS 신호가 약합니다. 결국 어느 산간도로의 초입에서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침묵했다. 화면에는 광활한 녹색 위성사진 위에 외롭게 떠있는 파란색 화살표만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낡은 지도 한 장에 의지해야 했다. 지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지도에 따르면 지금 달리고 있는 국도에서 빠져나와 작은 지방도로 갈아타야 했다. 지도에는 7번 군도라고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천천히 전진했다. 얼마 가지 않아 녹슨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렴풋이 숫자 7의 형태가 보였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꺾어 그 좁은 길로 들어섰다.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다. 왕복 2차선이었던 국도와는 달리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비포장 도로였다. 아스팔트는 끈그퉁, 울퉁불퉁한 자갈과 흙길이 시작되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고 타이어가 자갈을 튕겨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주변 풍경은 급격히 황량해졌다. 길가에 드문드문 보이던 민가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사방은 온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원시적인 숲으로 뒤덮였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들이 터널무처럼 길을 감싸 안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는 어둑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처음의 흥분과 설렘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통신 상태를 확인했다. 안테나 막대는 모두 사라지고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문득 이런 외딴 곳으로 혼자 들어오는 것이 무모한 짓은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여기서 차를 돌려나간다 해도 왔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어떻게든 목미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숲이 잠시 걷히고 시야가 트이는 곳에 이르렀다. 길가에 낡은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지원은 차를 세우고 표지판에 적힌 글씨를 읽어보았다. 상사리, 입구. 그는 재빨리 지도를 펼쳐 확인했다. 지도에도 분명 상사리라는 지명이 있었다. 하지만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지도상에서 상사리는 목미로 가는 길목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있어야 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 깊은 산골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이었다.
지원은 반가운 마음에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은 깊게 팬 주름 가득한 얼굴을 들어 지원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눈빛은 무심한 듯하면서도 무언가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제가 몽리라는 마을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몽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노인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지원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맞는지라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건조했다. 젊은이, 해지기 전에 어서 산을 내려가게. 여긴 길 잃기 좋은 곳이야. 그 말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어떤 경고와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고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석상처럼.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지원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노인이 모를 수도 있지. 수십 년 전에 사라진 마을일 테니. 그는 지도를 굳게 믿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찝찝함이 검은 얼룩처럼 번지고 있었다. 노인과의 짧은 만남 이후 지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노인의 경고 섞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오기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험악해졌다.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들이 차창을 스치며 타다닥 하고 섬뜩한 소리를 냈다. 마치 숲이 길을 막아서려는 듯한 불길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때였다. 굽이진 길을 막 돌았을 때 지원은 눈앞의 광경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길가에 승용차 한 대가 버려져 있었다. 차는 비교적 최신 모델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하지만 상태는 기이했다. 사고의 흔적이나 깨진 유리창은 없었다. 타이어에도 바람이 빵빵하게 차 있었다. 멀쩡한 차가 왜 이런 깊은 산골의 좁은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일까? 더 이상한 점은 차를 뒤덮고 있는 먼지였다. 단순히 세차를 안 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은 방치된 폐차처럼 두껍고 뽀얀 먼지층이 차체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그 위로 낙엽들이 쌓여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창문은 짙게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지원은 잠시 차에서 내려 확인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왠지 모를 오싹함에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치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버려진 세단을 지나치며 무심코 사이드미러를 쳐다본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분명 텅 비어 있어야 할 운전석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듯한 희미한 실루엣. 그 형체가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지원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섰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눈으로 다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운전석은 처음 봤을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잘못 봤나? 그림자였나?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가 겹쳐 헛것을 본 것이리라.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방금 전 목격한 섬뜩한 움직임은 뇌리에 깊게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던 그 기괴한 움직임은 단순한 착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지원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버려진 차와 그 안의 무언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다.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차작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길가의 풍경에서 또 다른 이질적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된 지명들이 실제 도로 표지판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지도에는 다음 마을이 화전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전리로 향하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낡고 녹슨 표지판에는 뜸봉이니 뱀골이니 하는 지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생소한 이름들만 적혀 있었다. 점점 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딴 곳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도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지도에 표시된 몽리가 바로 근처라는 생각에 그냥 가보자고 결심했다.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은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쳐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선명했던 몽리라는 손글씨가 눈에 띄게 흐릿해져 있었다. 뭐야 이거?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잉크가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글씨는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종이 속으로 스며드는 듯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확인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이한 현상마저도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낡은 종이와 잉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억지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더욱 깊숙한 산길로 차를 몰았다. 이제
도로는 거의 숲속의 오솔길과 다를 바 없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엔진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정체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세상에 오직 자기 자신만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과 공포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오고 있었다. 얼마나 더 깊은 산속을 헤맸을까?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좁은 숲길이 갑자기 끝나며 시야가 확 트였다. 지원의 눈앞에 작은 분지로 둘러싸인 아담한 마을이 나타났다. 예닐곱 채쯤 되어 보이는 낡은 초가집과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지긋지긋한 산길을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성취감에 지원은 잠시 공포를 잊었다. 그는 차를 마을 입구 공터에 세우고 최종 확인을 위해 지도를 펼쳤다. 그러나 지도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도상에서 몽리는 분명 더 깊은 산골짜기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그가 도착한 이 마을은 지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이었다. 여긴 어디지? 불길한 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내리고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보면 볼수록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들은 하나같이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기와는 깨져나가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었다.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곳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집 처마 밑에는 낡은 세탁기와 빨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녹슨 세발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다. 마치 어제까지 사람이 살다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겨 모두가 황급히 떠나버린 듯한 기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증발해버린 느낌. 지원은 시선을 옮기다가 마을 입구에 낡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다 찢어진 낡은 종이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햇빛과 비바람에 사진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지만 아이의 동그란 눈망울만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사진 밑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름 김수진, 여, 당시 8세, 실종 일시 2003년 8월 12일, 실종 장소 강원도 심고구군 센트면 부근. 그것을 본 순간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었다. 그런데 전단지의 형태로 보나, 이 마을의 황량한 풍경으로 보나, 아이가 사라질 무렵부터 이 마을은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였던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에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말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곳은 정상이 아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서둘러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목미를 찾는 것도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이제는 아무래 상관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제발, 제발. 지원은 간절히 외치며 자동차 키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철컥하는 공허한 소리만 울릴 뿐 시동이 걸릴 기미는 전혀 없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키를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털털거리며 힘겹게 기침 몇 번을 내뱉던 엔진은 이내 완전히 침묵해버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통신도 두절된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폐허 한가운데서 차까지 고장나버린 것이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어 어스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이 기이한 마을을 집어삼킬 듯했다. 패닉에 빠진 지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모두 두려웠다. 그는 핸들을 꽉 잡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죽은 듯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너무 긴장한 탓에 헛것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는 속삭임. 오빠, 여기 어디예요? 지원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소리는 특정한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사방에서 마을 전체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살폈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는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속삭임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에는 짙은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순간 지원의 뇌리에 아까 보았던 실종 아동 전단지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안쪽의 가장 낡고 허물어진 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녹슨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문틈 사이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멀고 어두워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차 안에 있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도망치는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 혹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씩 지원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가 지원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마비되었다. 지금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저 저 기이한 형체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 차에서 벗어나는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킥! 이번에는 다른 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다른 폐가의 문틈에서도 똑같은 검은 형체가 스르륵 나타나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에서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을이 깨어나듯 폐가들의 문이 하나씩 열리며 그 안에서 정체 모를 검은 형체들이 기어나왔다. 그것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지원을 향해 아주 느리고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덫은 이미 내려앉아 있었다. 지원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약한 곤충에 불과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본 순간 지원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이 들어왔던 좁은 습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쫓고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그를 채찍질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한 순간 그는 마침내 익숙한 장소에 도달했다. 마을 입구에 낡은 전봇대, 세기바랜 실종 아동 전단지가 너덜거리며 붙어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뭐야?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왔던 길을 되짚어 일직선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온 것인가?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원은 다시 이를 악물고 달렸다.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자신이 몰고 온 차가 세워져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칠흑 같은 숲길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또다시 그 낡은 전봇대였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이곳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다. 흔히들 말하는 폐쇄 루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저주받은 공간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는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검은 형체들은 어느새 전봇대 주변까지 다가와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도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서 지원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지원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지도.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낡은 지도.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다가갔다. 조수석에는 여전히 그가 펼쳐놓았던 지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을 비춰 지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아까까지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몽리라는 글씨와 그곳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 부분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요렇게 변색된 백지로 변해 있었다. 지도 위에서 마을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이다. 말도 안 돼.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자신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이 마을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지도 위에만 존재했던 어떤 저주받은 기억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마저 지워져 돌아갈 길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의 귓가에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오빠도 이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순수한,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호기심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힘도 없었다. 지원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차 옆에 주저앉았다. 검은 형체들은 여전히 그를 둘러싼 채 미동도 없었고 아이의 속삭임은 기분 나쁜 자장가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이대로 밤을 새우다 미쳐버리거나 혹은 저것들에게 끌려가게 되거나 어느 쪽이든 끔찍한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추위와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폐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최소한 스산한 밤바람이라도 피해야 했다. 어쩌면 저것들의 시선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장 가까운 집의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읓이 콩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내부는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어두웠다. 낡은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원은 거미줄을 헤치며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낡은 자개장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그는 홀린 듯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지원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1년 7월 7일. 지독하게 더운 여름이다. 매미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어댄다. 이 지긋지긋한 산골짜기를 벗어날 날은 언제쯤 올까? 일기는 이 마을에서의 단조롭고 답답한 삶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했다. 글쓴이는 아마도 이 집에 살던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지원은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평범한 시골 생활의 기록을 담담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부터인가 일기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 시체는 다급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문장은 두서없이 공포에 찬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산불이 났다. 미친 듯이 타오른다. 온 마을이 붉은 지옥으로 변했다. 연기가 숨을 막고 사방에서 비명이 들린다.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내 아이들은. 불길이 집을 삼켰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문이 막혔다. 창문도 막혔다. 뜨겁다. 살려달라. 누가 제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검게 그을린 자국과 함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붉은 얼룩으로 번져 있었다.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마을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끔찍한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비극의 현장이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 검은 형체들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거의 다 넘겼을 때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애로운 표정의 어머니와 무뚝뚝하지만 든든해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있는 두 아이. 아마도 이 일기장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진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두 아이의 얼굴 부분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긁어놓은 것이다. 마치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깊은 원한과 슬픔이 느껴지는 잔인한 흔적이었다. 그 순간 지원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지만 천진난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괴한 소리였다. 지원은 얼어붙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방 안까지 들어온 검은 형체 하나가 바로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형체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있어야 할 부분은 사진처럼 새까만 공허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붉은 눈 두 개가 지독한 징후를 담은 채 지원을 쏘아보고 있었다. 우리랑 같이 놀자. 지원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내던지고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얼굴 없는 아이의 형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스르륵 소리 없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이놈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쉰 목소리였지만 알 수 없는 위험과 힘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아이의 형체가 순간 움찔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곧이어 폐가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희미한 등불빛과 함께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깡마른 체구의 노인이었다. 며칠 전 산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손에 낡은 호롱불을 들고 있었다. 호롱불에서 피어나는 주황색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자 아이의 형체는 마치 빛을 두려워하는 어둠처럼 스르륵 뒤로 물러나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산 사람한테 무슨 짓이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다시 한번 호령했다. 그의 목소리에 아이의 형체는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방을 가득 채우던 살인적인 한기도 거짓말처럼 거쳤다. 지원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인은 혀를 차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러게 내가 해지기 전에 내려가라고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나?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과 함께 희미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어르신, 저것들은 대체, 이 마을은 대체 뭡니까?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자네 같은 산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야. 여긴 길 잃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지. 노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지원이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일치했다. 수십 년 전 끔찍한 산불이 마을을 덮쳤고 미처 피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두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실제 장소가 아니네. 그때 죽은 아이들의 슬픔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이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게야. 그래서 자네처럼 호기심 많은 외지인이 근처를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끌어들이는 걸세. 같이 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지. 노인의 말에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저 소름 끼치는 존재들이 그저 놀이 상대를 원했던 순수한 영혼들이라는 말인가? 그럼 어르신은 누구신데요? 어떻게 이곳에? 노인은 희미한 불빛 아래 깊게 팬 주름 가득한 얼굴로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 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네. 그날 밤 잠시 아랫마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화를 면했지. 하지만 내 가족들은, 내 아이들은
모두 이곳에 남았어.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 위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을 맴돌며 살고 있네. 일종의 문지기인 셈이지. 가끔 자네처럼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주는 게 내 마지막 남은 소임이야. 노인은 호롱불을 들어올리며 지원에게 손짓했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나게. 더 늦기 전에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하네.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지원은 노인의 도움을 받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의 작고 거친 손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노인을 따라 폐가를 나섰을 때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지원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형체들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든 호롱불의 미약한 빛이 마치 결계처럼 작용하는 듯했다. 나를 바싹 따라오게,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되네. 노인은 단호하게 경고하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의 말을 신성한 계시처럼 여기며 바싹 뒤따랐다. 노인은 지원이 왔던 숲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좁은 오솔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 길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등 뒤에서 다시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빠, 어디가? 가지마. 우리랑 같이 놀자. 돌아와. 혼자 두지 마.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지고 처절해졌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슬픈 울음소리였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뻔했다. 연민과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았다. 정신 차리게. 저것들은 산 사람이 아니야. 노인의 불호령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나중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바로 등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매달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의 말을 굳게 믿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참을 더 걷자 숲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멀리 인공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국도의 가로등이었다. 현실 세계의 불빛이었다. 다 왔다. 저 불빛이 보이면 이제 괜찮아.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작은 종이 부적 한 장을 꺼내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게, 그리고 명심하게. 다시는 호기심으로 이런 곳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잊혀진 것들은
그냥 잊혀진 채로 두는 것이 순리야.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지원이 감사의 말을 전하려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들고 있던 호롱불도, 그가 이끌어 주었던 좁은 오솔길도 모두 거짓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자신이 차를 몰고 들어왔던 7번 군도의 입구 녹슨 표지판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낡은 SUV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길가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무심코 키를 돌렸다. 브르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 차는 경쾌한 시동음을 내며 깨어났다. 지원은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그 기이한 마을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질 듯했다. 손에는 노인이 쥐어준 바싹 마른 종이 부적의 거친 감촉만이 선명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지원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익숙한 고속도로의 불빛과 도시의 소음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안개 낀 것처럼 멍했고 심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익숙한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그의 공간을 채우고 있던 창작의 고통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지독한 공포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잠을 자면 어김없이 얼굴 없는 아이들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있을 때도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린 후 그는 가장 먼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혹시라도 그 지옥 같던 마을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것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컴퓨터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의 모든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가 지지직거렸고 스피커에서는 치익하는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왔다. 지원은 실망감에 파일을 끄려던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끔찍한 소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수많은 아이들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놀자, 같이. 여기 어디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스피커를 꺼버렸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도를 펼쳤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목리라는 이름이 있었던 그 구석진 공간은, 그곳으로 이어지던 희미한 길들은 이제 완벽한 백지였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군가 그의 기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록 속에서 그 마을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의 책상 위에 남은 것은 노인이 쥐어주었던 낡은 부적 한 장뿐이었다. 그것만이 그가 겪은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며칠 후 지원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채널 사라진 공간들에 접속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와 그가 지난 몇 년간 쏟아부었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채널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파헤쳐서는 안 될 비밀이 있고 잊혀져야만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호기심은 때로 인간을 구원없는 심연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어떤 과거는 그저 과거 속에 잠들어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원은 더 이상 잊혀진 공간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잠결에 얼굴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을 응시하던 그 수많은 눈동자들을. 지도 위에서조차 사라져버린 마을, 몽리의 눈들을.